그녀와 만나고 나서부터 나의 삶은 한층 수준 높은 궤도로 진입하는 듯했다. 마치 시골의 냇가에서 놀던 잠룡이 하늘에 오르기를 기다리며 힘에 부칠 때 선녀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다. 그녀는 과연 도해지 여자답게 모든 일을 신속,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면모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양면의 장점을 골고루 갖춰놓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촌놈이었고 고양이 앞에 쥐였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마자 시골 물을 빨리 빼 이 험난한 도해지의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를 주문했다. 물론 처음엔 자신의 주변에 있던 이해타산적인 도해지 출신인 사람들을 대하다 약간은 우유부단하면서도 정에 이끌리는 촌 출신인 나를 인간적인 면에서 택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 후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갑갑정을 느끼는 눈치였다. 그녀와 사귄 지 몇 년이 지나 결혼을 하였고 안락하고도 포근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신혼 때는 그럭저럭 별 탈 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고 3년 뒤에는 사랑스러운 딸도 이 험한 세상에 맑디 맑은 눈동자를 굴리며 우리의 보험자리로 찾아왔다. 마냥 행복했다. 그때부터 아내는 가정생활을 더욱더 맹렬하게 꾸려갔다. 우선 장대에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선 허리띠부터 졸라매어야 된다고 선언하고선 어린 두 자녀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교육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육 휴가를 반납하고 바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아들이 4살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을 거쳐 5살에는 유치원, 피아노 학원, 태권 도장, 미술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런 적극적인 아내 덕분에 아들은 5살이 되던 해에 한글을 다 읽을 줄 알았고 3살 터울인 딸에게도 오빠가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했다.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나는 자연을 버타며 살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야 겨우 한글을 마스터하고도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출세 정도 하지 않았냐고 어설픈 주장을 내세우며 애들에게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도록 하자는 말에 아내는 대뜸 대들었다. 당신 또 그 소리예요. 지금은 당신이나 제가 자라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5살에 한글을 모르면 애가 혹 미숙아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시대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골고루 시켜봐야 자신의 특기와 취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요. 혹시 알아요? 우리 민욱이와 민지가 나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부모를 호강시켜줄지. 당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지는 이제 겨우 5살이야. 그 조그만 애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바라보면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애처롭다고 여겨지던걸. 막상 아내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8살인 민욱이가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피아노 연주, 능숙한 그림 그리기, 태권 도장을 다져온 건강함 등등 어떤 일도 골고루 다 해낼 수 있다는 사실과 이제 겨우 5살이 된 민지가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한다는 사실이 속으론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경쟁사회가 되었는지 알아요? 심지어 애가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임산부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에 가 연주회도 듣고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멋진 그림을 감상하면서 태교도 한답디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태교를 그친 아이와 막 키운 애가 어디 같겠어요. 그랬다.
세상은 완전 경쟁 시대였다. 학교의 밖에선 성적을 놓고서 다투고 더 나은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 같은 거부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놓고서 경쟁해야 하고 졸업 후엔 좋은 취직 자리를 놓고서 다툰다. 어디 그것뿐인가. 직장에 들어가선 더 빨리 진급하기 위해 다투지 않는가. 세상은 아내의 말대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단지 우리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한참 자란 뒤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유아 때로부터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물론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왠지 씁쓸해했다. 그렇게 지독하게 키우려는 아내에 비해선 모든 게 뒷전이었고 늘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다독거리는 편이었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 그들도 일찌감치 그런 사이를 읽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의 사랑이 아내로 기울어지고부터 나는 점점 자신감도 잃어갔다. 아내의 관심도 오직 자녀에게만 쏠려 나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때 나의 내리 속으로 떠오른 사람이 경란이었다. 한때 사춘기 시절 그녀와 만날 때부터 나는 그녀와 맺어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터라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사실 대학 2학년 때 고향에서 그녀와 우연히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이상형을 만난 후부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항상 부푼 가슴으로 들떠 있었고 오로지 이상형의 여자와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지갯빛 희망만으로 보내던 시절이었다. 막상 그렇게 살아오다 경란이를 떠올리게 될 때는 이렇게 힘이 들 때나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였다. 무한 경쟁적인 사이에 나도 끼어들어 한참 주가가 오르던 시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외로움이 찾아왔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도 양양한 유수기업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희망과 의욕이 넘쳐났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선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회사였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가히 그런 희망적인 곳만은 아니었다. 곳곳에 함정과 아첨이 난무하고 한마디로 이전 투구의 집합체였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김영수와 진급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도 치렀다. 영수는 아내를 나에게 소개시켜준 장군이기도 했다. 그는 도예지 출신답게 눈치도 빨랐고 특히 상관 앞에선 이빨린 아첨도 할 줄 알았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먼저 대리에 올라갈 때 나는 여태 주임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내가 대리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과장으로 진급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더욱 그 색에 몰아붙였다. 영수 씨가 과장이 되었다면서요.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영수 씨 와이프하고 각별한 거. 참 그렇지. 미란 씨가 남편 자랑을 내려놓았던 모양이지. 잘 알면서 괜히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도 이제 좀 얕게 살면 안 돼요. 막상 아내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섭섭한 표정을 숨기진 않았다. 내가 능력이 더 뒤지는 걸 어쩌겠어요. 영수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능력이 회사에서 일만 잘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보단 차마 그 말은 좀 하기 그렇네요. 아내에게 막상 그런 말을 듣다 보니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하고 무능력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수와 비교하자 나는 가슴 한쪽으로 더욱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영수와 나는 대학에서 만났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서울로 그냥 대책 없이 올라올 때도 제일 믿는 구석이 있는 친구도 영수였다. 그런 서울의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 나보다는 일찍부터 세상을 배우면서 살아오던 친구였고 가난한 나에게는 인심서덧 숙식을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우리는 항상 땀냄새 풍기는 도서관에서도 자리를 같이 했고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생기면 서로가 터놓고 상담을 해주었다. 항상 붙어 다녔다. 공부와 식사, 가끔 영화를 보면서 문화생활도 같이 누렸고 북한산으로 도봉산으로 같이 등산도 다니곤 했다. 그러다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한 여자를 사귀면서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부를 하다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그런 여자친구를 찾았고 나를 불러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말아 그것을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영우야, 너도 한번 여자를 사귀어보지 그래. 내 형편에 가당키나 하겠어. 넌 졸업 후 취직이나 하고 사귈란다. 막상 서울에서 외롭게 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여자친구를 찾아 헤매 다녔으면서도 정작 말은 그렇게 했다. 영우야, 우리가 만나 같이 보내고 싶어도 나만 여자친구와 다니고 넌 혼자로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말이지.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 근데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걸프렌드 학과 동창. 그러면 예비 교사냐? 그래, 짜샤. 장래 직업이 교사라니 눈이 번쩍 떠있냐? 고향이 서울이냐? 그래. 걸프렌드와 중학교 때도 동창이라는 걸 보면 아마 그럴걸. 그건 왜? 난 아무래도 서울 여자가 말씨도 예쁘고. 그런 건 안 따지는 것 같으니만 너도 많이 따진다, 자식. 영수와 나는 같은 대학 동창인 두 여자와 사귀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시간이 있을 때면 레스토랑으로, 극장으로, 공연장으로 항상 어울려 다녔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영수는 입사 원서를 구해 나에게 불쑥 내밀었다. 야, 금융회사야. 같이 한번 응시해보지 않을래? 결국 직장도 같은 해에 입사 동기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같은 지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가 진급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가 나보다 항상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사이가 차츰 멀어져 갔던 것이다. 분명 그 틈이 벌어진 사연 안에는 나의 열등감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와 멀어진 사연은 그가 진급하고도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친구에서마저 내가 고배를 마셔 괴로움에 시달릴 무렵 그가 위로를 한답시고 불러낸 술자리에서 나에게 던진 말이었다. 넌 좀 더 얕게 살 수 없니? 그런데 나에게 그 말은 가장 친한 친구가 던져준 비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영혼으로 남겨놓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직장에 막 들어와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이 그 문제였다. 일의 능력은 일만 가지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말 뒤엔 일 말고도 도사리고 있는 그 의미. 그렇다면 내가 입사한 후 처음으로 인간의 정을 느꼈던 박 선배님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었을까. 박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골 출신에다 약간
우유부단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퇴직을 하였던 박 선배의 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박 선배는 사모님 눈치를 보면서 포장마차로 나를 이끌었다. 그동안 퇴직 후 버려놓은 사업이 연은족족 자란되어 돈을 많이 날렸고 이제는 사모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셔터맨으로 전락되어 있었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스디스게 입으로 던져 넣으면서 박 선배는 말했다. 이 대리도 아까 봤지. 도끼 눈을 한 우리 마누라. 그 모습이 바로 나의 현 주소야. 자네도 금융회사에서 과장까지 지내다 퇴직한 내 꼴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어찌겠어. 그게 현실인데. 그래도 그런 생활력 강한 마누라라도 있어. 이만큼이라도 살가고 있어. 아니면 우리 가족은 벌써 쪽박 차고 집 밖으로 나앉았을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선웃음만 짓고 있었다. 요즘은 아침에 마누라를 미용실까지 실어다주고 셔터 올려주고 나면 바로 산으로 오르지. 집 뒷산으로 2시간 올라가면 머리끝까지 오르던 열기도 어느새 가라앉곤 하지. 그게 인생이 아니겠어. 자, 잠비었네, 사람아. 한 잔 더 따라야지. 예, 선배님. 그래도 나는 많이 나온 편이야. 그 전에 나랑 같이 조기 퇴직했던 윤 과장 말이야. 윤상수 과장님 말입니까? 그래, 그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유통업체를 차렸는데 그 많은 보전금을 받고 물건을 태워주기로 했던 사람이 고이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지금 말이 아닌 모양이야. 집으로는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지금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양이야. 20대에 입사하여 50살까지 평생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 뭘 알겠어. 요즘은 말이야. 아예 조기 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리는 사기꾼이 덕실 그린다는군. 내 말이야 파란 말이지. 우리가 정년 퇴직만 하였다면 그런 사업을 벌일 턱이야 있었겠어. 자녀가 대학이다 결혼이다 하여 한창 돈 들어갈 일이 많은 나이가 50대 아니겠어.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구조조정이다 조기 퇴직이다 하여 밖으로 내몬다면 그 사람이 그 얼마 되지 않은 코딱지만한 퇴직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겠어. 뭐 하겠어. 박 선배는 누구보다도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입사하여 처음 발령받았던 그에 본사에서 만났을 때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상관보다는 하급자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그는 곧잘 하급자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로 위로부터 추궁을 받았을 때도 감사 하나 주던 인정이 넘치던 사람이었다. 내가 처음 발령받았던 무렵의 어느 날 퇴근 후 나를 포장마차로 데려갔다. 그는 언제나 꼼장어 안주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대장을 즐기는 소탈한 면모를 가졌었다. 그때까지 직장 초년생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던 나는 수시로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다독거려 주었다. 이주임, 요즘 많이 힘들지.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도 힘내라고. 이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막상 그렇게 학업자를 잘 대해주었지만 그는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지적을 받던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알고 보면 약삭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관으로부터 후한 점수도 받는 세상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의 특성이 저돌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학업자를 다룰 때에도 거칠게 다루기도 했는데 상관 앞에서는 한낮에 따사로운 봄 기운이 도는 것처럼 잘도 굽실대곤 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언제나 안으로 기우는 모양이었어. 처음엔 시큰둥하던 상관도 어느새 그런 사람 편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박 선배는 동기보다 항상 진급이 처졌다. 그렇지만 그는 진급을 놓고 동기와 경쟁 자체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오히려 자신보다 빨리 진급한 동기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박 선배의 소탈한 모습이 항상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내가 박 선배를 좋아했던 것만큼 박 선배와 나와는 닮은 꼴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몇 년이 지난 뒤 D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갔을 때, 동기들은 벌써 부장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겨우 초임 과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 역시도 입사 동기이자 친구인 영수에게 밀려 아직 주임으로 있어 시무룩해 있었던 때였다. 그날 밤 우리는 D동 뒷골목에 있었던 그 조그만 포장마차 아래서 자신의 처지들을 한탄 반, 체념 반 넋두리를 해대며 한참 동안 소주로 대작을 했었다. 이봐 이주임, 그래도 힘내. 날 봐. 동기는 벌써 부장이 되니 뭐니 하는데 이제 겨우 과장 자리에 차고 있어도 항상 이렇게 꿋꿋이 잘 살고 있잖아. 난 세상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게 정말 싫어. 내 자신이 그런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사실을 상상만 해보아도 염추에 보일 수가 없어. 그럴 때 내가 곧잘 쓰는 말이 있지. 세상아, 제발 날 좀 내버려다오. 박 선배와 그렇게 대작을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위를 둘러봐도 대기가 직장의 따분한 일상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도 하지만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는 여유감도 생겼다. 그는 종종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봐 이주임, 내 고향 전라도 지란 골짜기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야. 이주임도 고향이 경상도의 아주 조그만 시골이라며. 예, 과장님. 저희 마을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나나 자네나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군.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마을 입구에 현수막까지 붙었더랬지. 자, 그러지 말고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에게 건배. 우리는 힘차게 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를 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친밀해져 자주 만나고 하면서 정이 깊어만 갔다. 그런 만큼 박 선배와 나는 먼저 앞서가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쓰라린 울분을 속으로만 삼켜야 했다. 겉으론 아무리 태연한 척했지만 남들보다 늦어진다는 사실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 점에서 박 선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